자, 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를 한 주 정도 휴강했었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 동양사상 파트, 한국사상 파트 그리고 그걸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동양한국사상을 저번 시간으로 하고 이번 3월 중순부터는 제가 생활과 윤리라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고등학교 교과목에 등장하는 응용윤리학 파트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응용윤리학 파트에 몇 가지가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쭉 설명됐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오늘 생태윤리 파트부터 환경윤리라고도 하죠. 그 파트부터 정리를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시민불복종이라던가 아니면 분배정의론이라던가 여러분들 법적정의 사형제가 관련된 파트들 요즘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한 문제 정도씩 등장하죠. 툭툭 생활과 윤리, 응용윤리학 파트 전체 중에 한 문제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파트가 깊게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파트고 앞으로 아마 점점점 심화될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르치실 때는 여러분이 이 파트를 주로 가르치시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생윤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쪽 파트에 대한 심화된 공부가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이쪽 파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파트를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동양 파트를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동양 파트 하면서 그 연결되는 부분 또는 이렇게 계승되는 부분 관련해서 한국 윤리 파트도 정리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3, 4, 5월 달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국 윤리 파트만 좀 따로 빼서 심화해서 다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3, 4, 5월 달을 쭉 가면서 응용 윤리 파트 그리고 한국 윤리 파트의 원효, 의천, 진울, 그리고 이황이, 다산 정도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통일 관련된 통일윤리, 통일교육론 파트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응용윤리 파트 중에 자 일로 와볼게요. 응용윤리 파트의 시작이고요. 그 응용윤리 파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될 몇 가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은 좀 되실 텐데 공부를 처음 하시진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처음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응용윤리 파트에서 이런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부터 할 게 환경 관련 윤리거든요. 환경윤리라고도 하고 환경 생태윤리라고도 하고 environmental ethics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 파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응용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파트가. 그래서 그 파트를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인간 관련된 인간중심주의 윤리를 여러분이 배우셨을 서양 철학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서양 철학에서도 쌤과 강트쌤하고요. 저 입에 잘 안 붙는데 강트쌤이랑 같이 공부 좀 하셨을 텐데 그것도 한번 정리하면서 그들의 그 논리가 어떻게 응용윤리학으로 연결되나 하는 것도 좀 체크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해볼 거고요. 아퀴나스도 해볼 거고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을 좀 쭉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서양 철학에 관련된 정리를 좀 해드리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 뭘 할 거냐 하면 우리가 그냥 제가 넓게 써볼게요. 환경 생태윤리라는 걸 몇 시간 동안 정리할 건데요. 환경 생태윤리의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는데 이 결론을 좀 먼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큰 틀을 좀 알고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환경 생태윤리 관련해서는 20세기에 들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윤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가 다 미국은 아니지만 주로 다 미국 윤리학계에서 유행하던 원리고요. 이 원리는 이런 느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에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문제가 쭉 있어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적 고려나 또는 도덕적인 존중에
대상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2000년 동안 이건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었죠. 도덕적인 고려를 하라고?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존중하라고? 그 대상이 누구냐고? 당연히 인간이지. 그래서 결국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데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 왜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도덕적 고려 대상은 왜 인간이어야만 하는지를 각자 설명하는 이론이 좀 다르긴 했지만 결론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논리들을 주장한 거죠. 그걸 제가 다시 써보면 결국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도덕적 행위의 대상이겠죠, 여러분?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존중의, 고려의 대상이라고 좀 자세히 쓸 수도 있죠.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누구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거나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고려한다는 말을 어떤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그들은 고려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덕적인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논리도 좀 공부하실 텐데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냐 또는 도덕적 지위가 있느냐는 사실 똑같은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랑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도덕적 권리 개념까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도덕적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까지 얘기하는 학자가 있긴 한데 모든 학자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도덕적 권리 개념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탐 레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탐 레건 같은 사람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또는 생태윤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폴드 같은 분이 생존권, 종의 생존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주장은 제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대상의 문제를 얘기할 때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따로 주장하는 걸 좀 볼 거긴 한데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건 좀 기억하셔야죠. 어쨌든 그런 대상을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는 하나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결국 누구까지를 존중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리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2000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년 동안은 결국 어떤 사고방식이었냐 하면 행위주체는 당연히 인간이고 그 대상 또한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2000년 동안 해왔죠.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데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죠. 근데 이게 20세기에 와서 좀 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꼭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만 되는 문제는 아닌 거다. 기준을 다시 삼아서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까지도 우리가 존중의 대상, 고려의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좀 논의해보자라고 하면서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물론 2000년 동안의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간이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넓게 인간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중심주의는 현대까지도 오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중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노턴 같은 사람, 패스모 같은 사람, 뭐 매클로스키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의 성향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나중에 정리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굴 존중해야 되는 거냐? 인간은 인간을 존중해야 돼요.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와 관련해서 이 인간 존중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들로 시작되는 평가되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제가 이제 이분부터 정리 좀 할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중심주의가 있고요. 이분의 사고방식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이 이런 사고방식을 좀 계승하죠. 제가 약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근대로 오면 이런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을 하신 분으로 베이컨과 데카르트 정도를 얘기하죠. 베이컨하고 데카르트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들의 정복지향의 자연관 또는 이들의 기계론적 자연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평가해 볼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대 인간주의의 최종 정리 뭐 또는 인간중심주의의 어떤 논리적인 완성이라고 평가할 만한 분은 예, 칸트입니다. 여전히 또 여기서도 칸트가 등장하죠. 제가 뭐 이 이후에 오늘 수업 이후에 뭐 해원조 파트도 좀 해볼 거고요. 사형제 파트도 해볼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칸트는 등장해요. 그래서 근대 그런 논리들의 어떤 정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화이론 파트에서도 보통 칸트로 등장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여기서 확대되기 시작하죠. 물론 당연히 인간을 존중하자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확대해서 인간이 인간 이외에 플러스 하자는 거지 어디까지 가자는 거냐 넓게 쓸게요. 넓게 쓰면 동물까지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 플러스 동물이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과 함께 동물까지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동물까지 존중하자고 얘기할 때 물론 기준도 바뀌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물 중에 모든 동물인지 일부 동물인지 동물 중에 어디까지 존중해야 될지를 주장하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도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인 분으로는 피터 싱어라는 분이 있고요. 뭐 20세기의 이 환경생태윤리학의 어떤 동물중심주의, 동물권리론의 대표적인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피터 싱어. 이분은 20세기 우리 지금의 윤리, 응용윤리학에서 특히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는요. 롤스와 함께 거의 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 싱어와 롤스로 해서 뭐 생태윤리 쪽에서는 싱어를 중심으로 롤스는 이제 분배정의론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을 얘기할 때 또는 뭐 해외 원조를 얘기할 때 계속 같이 등장하는 거의 양대산맥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특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렇게 중시하면서 싱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 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동물중심주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동물 복지와 동물의 권리까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등장했죠. 이런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주장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이분을 당연히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은 다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생명체까지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또 인간 동물에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식물까지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까지 가자고 하면 이걸 종합하면 이제 일종의 생명으로의 확대. 그래서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쪽은 동물 중심주의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감정 중심주의라고 많이 얘기했는데요. 또는 요즘은 동물 중심주의라고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이분들은 인간, 동물, 식물까지여서 어떤 생명중심주의 성향을 띠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쪽에 대표적인 분들은 누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이쪽 사고방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슈바이처 이외에 조금 더 가면 그 이전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이런 언급을 하긴 하거든요. 뭐 이쪽에서도 여러분 벤담이나 밀 같은 경우도 동물 중심주의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쪽에 정말 선배라고 한다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도 좀 언급할 수 있고요. 슈바이처가 그랬고 요즘 와서 대세는 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예,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폴 테일러가 이쪽의 대표라면 이쪽은 뭐 둘 다. 예, 싱어와 레건은 둘 다 등장할 만하고요. 특히 싱어는 이쪽에 이런 논리의 어떤 시작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하고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뭔지가 분위기 파악이 좀 되시죠? 그 다음에 논리는 인간, 동물, 식물이라고 하는 개체들에 대한 도덕적 고려도 인정하지만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식물까지 가는데 그거 이외에 조금 더 가서 무엇까지를 얘기하냐면 무생물까지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는 분들이 등장하죠. 뭐 레오폴드 같은 사람은 그 무생물 중에서 특히 뭐 흙이라든가 토양, 소일이라든가 워터라고 해서 물과 흙 같은 것들까지를 딱딱 잘라서 말하면서 대지윤리, 랜드 에틱스라고 해서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고려까지를 언급하는 분이죠. 근데 레오폴드까지 가면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인간, 동물, 식물 같은 것들의 종의 생존권을 인정하긴 하지만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전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이 전체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보이기도 하고요. 누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러브록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뭐 그분은 그 지구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가이아 이론을 주장하시기도 한 러브록도 있고요. 러브록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교과서에서 주장되는 분은 우리 지금 생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레오폴드 같은 분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레오폴드를 계승했다고 하는 캘리코트라든가 아니면 롤스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생태 중심주의의 성향을 띠죠. 이게 전체까지 고려하는 이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태 중심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인간 중심, 동물 중심, 그다음에 생명 중심, 생태 중심까지로 이제 발전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인간 중심주의로 있다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동물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태 중심이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로 있다가 이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각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 쓰신 학자들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신 분 같은 경우엔 레오폴드 같은 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20세기 전반기 사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등장한 게 아니라 인간에서 확대하자고 하고 난 다음엔 동시다발로 동물이야 아니야 생명이야 아니야 생태야를 막 각자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몇몇 용어 같은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면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고 나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간단히 쓰긴 했지만 거의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인간 중심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동물로 가든 그게 생명으로 가든 그게 생태로 가든 간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했죠.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들이 이들 전체가 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분위기 파악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탈인간 중심주의의 공통점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탈인간 중심주의의 공통점을 가진 분들 중에서 특히 동물 중심, 이 생명 중심의 컨셉들을 또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나누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들은 아직 그 중에서도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나무나 식물 한 그루, 한 꽃, 한 송이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서 확대되는 건 좋은데 어떤 느낌의 확대냐 하면 하나하나 그 개체들에 대한 존중까지를 주장하는 개체론의 시각을 띠고 있는 게 이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들은 뭐 최근에 그 돌아가셨던 네스라고 하는 분의 심층 생태학까지를 보면 이분들은 뭘 강조하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죠. 그래서 전체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이쪽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보자. 탈인간 중심주의 중에서 는 다시 개체론과 어떤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레오폴드가 있는데 여기 네스 같은 사람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르네 네스라고 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르네 네스라고 하는 분과
여기 있는 테일러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요,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떤 생명들 간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생명 중심적 평등의 개념을, 그래서 생명 존중의 개념 같은 걸 네스도 열심히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생명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 커뮤니티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들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도덕적 고려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생명 공동체가 약간 전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 그다음에 네스 같은 사람도 또 개별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체 자체가 의미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이 생명 중심주의에 들어가는 이유는 전체 자체를, 이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 전체를 존중해야 되긴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지 생태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생명 중심주의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쪽 계열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전체 자체의 의미를 인정해요. 전체 자체의 가치 인정하는,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또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그 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존중하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차이 때문에 전체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 중심과 생태 중심으로 엮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큰 틀이 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누가 어디에 포함되는 사람인 거를 좀 고민하셔야죠.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과 뭐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고 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실 때 이들 셋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고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당연히 동물 포함하고요. 물론 일부 동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존중의 대상 안에는 동물이 포함되고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굳이 말하면 그 일부 동물이든 동물 전체든 간에 일부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점은 똑같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이 같은 것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해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테일러와 싱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 그런 게 공통점일 수 있죠. 이 사람은 동물까지고 이 사람은 동물, 식물까지니까. 여하간에 그런 논리로 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이쪽 파트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는 자 일로 와봅시다. 뭘 할 거냐 하면 오늘의 주제는 인간중심주의 파트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주된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서양 철학에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고 인간중심주의를 2000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그 논리가, 이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결론은 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자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로 와볼게. 여기 쭉 제가 보니까 지금 결국 고려 대상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냐의 문제긴 한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럼 어떤 대상을 존중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그건 only 인간이죠. 인간이 유일한 주체이고 어떤 자율적 능력 또는 윤리 실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공통점이고요. 결국 이 논리는 인간이 어디까지를 존중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차이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간중심주의 처음으로 가서 처음에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서양 철학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맛보기, 강트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맛보기 차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인간, 동물, 식물과 관련된 관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의 완성자라고 평가받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계승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소크라테스를 뽑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학문의 아버지란 평가를 받죠.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는 뭐 윤리학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아니 뭐 생물학이다, 뭐 물리학이다, 뭐 이런 것들 학문의 기본 이름도 이 네이밍도 다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때 네이밍 하신 걸 우리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이분이 뭐 언어학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 뭐 주어니 목적어니 서술어니 뭐 이런 개념도 이분이 만드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문의 기초적인 것들은 다 토대를 갖추셨다라고 평가받는 엄청난 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를 몇 개 보시면 우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에서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주장하시던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 이제 이 제목만 써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 이상주의적 견해를 비판하죠.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보통 이제 현실주의라고 많이 평가하고요. 현실주의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오늘 배울 메인 테마는 뭐냐면 이분의 이런 세계관과 함께 등장하는 목적론적, 텔레올로지라고 하는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은 서양의 세계관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세계관이라고 썼는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 축소해서 쓴다면 자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원리를 지니고 있느냐. 자연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 이 서양의 자연관은 크게 결론적으로 보면 목적론적 자연관과 기계론적 자연관이 있거든요. 그중에 목적론적 자연관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영어로 텔레올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론적 세계관을 잠깐 볼 거고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은 그 뒤로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냐 하면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조금 이따 볼 건데 대표적인 계승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누가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저랑 하실 폴 테일러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폴 테일러입니다. 폴 테일러 같은 사람 대표적인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윤리도 저랑 또 책임윤리라는 이름으로 저랑 또 정리하실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스라는 사람인데 요나스도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뭐 100% 목적론의 컨셉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개념을 계승하긴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할 만한 사람은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있죠. 뭐죠? 어디 나왔죠, 여러분? 덕윤리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맥킨타이어. 이 맥킨타이어도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목적론적 인간관을 주장해요. 그래서 목적론적 사고방식이 이런 사람들에게 쭉 등장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시작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분들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목적론 세계관은 뭐냐? 세계 내에 있는 모든 존재들,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해요. 이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기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뭐 그런 말도 해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게 그럼 각자가 모든 존재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게 된 거냐? 이걸 누가 부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부여한 게 뭐냐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는 부동의 동자가 그걸 부여했다라고 평가해요. 그 부동의 동자가 이제 나중에 아퀴나스로 가면서는 그게 곧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모든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야. 뭐 거의 신이겠죠. 그럼 그 부동의 동자에 의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나름의 목적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 그 목적이 그럼 뭐냐? 인간은 행복하고자 하는 게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뭐 이런 예를 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예가 등장하죠. 뭐 도토리가 왜 있느냐?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아 실현관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자기를 실현할지 그 목표물이 일종의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뭐 강아지는 뭐 개 되려고 있고 병아리는 닭 되려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이미 세팅된 어떤 추구되는 모습과 해야 하는 기능,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고방식에서 넓게 보면 개개의 사물들의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예를 들 때 뭐로 드시냐면 그러면 넓게 보면 식물들은 왜 존재하느냐? 식물들의 목적은 뭐냐? 그건 동물들에게 뜯어먹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은 왜 존재하는 거냐? 인간한테 잡아먹히려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식물들을 뜯어먹거나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건 그들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들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동물, 식물을 이용하거나 수단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죠. 인간들을 위한 일종의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식물이고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오케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분이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 식물 이 세계 자체의 어떤 위계질서나 관계와 관련해서 인간 중심적인 위계질서의 설정을 이분이 이런 논리로 해서 처음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거죠. 요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간과 동물, 식물 관련된 설명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드린 그 교재 프린트에 보면 또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해요. 영혼은 이성적인 파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으로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파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비이성적인 파트에는 감각이나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성장과 관련된 부분의 영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양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감각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이성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트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공부했던 건 뭐가 있냐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철학적 지혜 등의 이론적 지혜를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이나 욕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서 중용을 달성해서 지적인 덕을 달성한다면 이쪽은 도덕적 덕을 달성해야 되고 이런 거죠. 영양과 선장은 굳이 말하면 특정한 인간이 달성해야 되는 덕과 상관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럴 때 영양과 성장 관련된 부분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인간, 동물, 식물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식물도 이건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인간과 동물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온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죠. 근데 동물은 이것과 이것은 있는 거죠. 그럼 식물은 뭐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체들 간의 위계질서나 하등한 것과 그 위계질서상 높은 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관계 설명을 설명하시는데도 크게 이렇게 모순되지 않는 컨셉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면 식물은 굉장히 하등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양이나 성장과 연관되긴 하죠, 여러분. 광합성도 하고 열심히 그 뭐 물관, 체관 등을 통해서 역시 물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분의 섭취 같은 것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영혼이라고 봤다는 건 좀 특이한 점이에요. 영양혼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동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간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거기에 저 목적론적 컨셉이 무엇인가 모든 걸 추구한다는 저 컨셉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할 때 써먹었던 논리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해볼게요. 중세 철학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중세, 그러니까 이분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 The Man of Middle Age거든. 중세인이야. 중세 천년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겠지만 중세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스콜라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자연법 윤리를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 아퀴나스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법 윤리 이론가로 보통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분입니다. 자연법 윤리를 주장하신 분이다라는 논리로 뭐 신학과 철학의 조화라든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기도 했던 분이죠. 근데 이쪽 파트로만 이제 넘겨서 보면 이분이 뭘 한 거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계승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전체 철학이 아리스토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적 세계관의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목적론의 관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죠. 그래서 목적론을 가지고도 저 행복론의 컨셉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론의 컨셉은 똑같은 건데, 근데 다만 이 목적이란 걸 제시하신 게 누구라는 것만 달라? 예, 이걸 제시하신 게 이게 이제 누가 주신 거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신인 거지. 신이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신 거죠. 이건 나중에 이어지면 이 목적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능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더 응용되면 전 누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런 컨셉이 아리로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칼뱅이라는 분 있죠, 여러분? 개혁시의 종교개혁론자 칼뱅, 그래서 직업소명설, 구원예정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잖아. 근데 그 구원예정설과 직업소명설도 일종의 신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직업소명설 같은 거 보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직업이 주어져 있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인으로서의 컨셉을 이미 신이 세팅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 목적론적인 컨셉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론을 그래서 계승해서 저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인간, 식물 간의, 식물, 동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그래서 인간이 그들을 가지고 노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히려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신의 의지야. 그러니까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뜯어먹고 잡아먹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본 컨셉인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하긴 하냐 하면 근데 만일에 인간이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한다면 그러니까 많이 아끼는 거죠. 동물에 대한 사랑 또는 식물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 함부로 꺾으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동물 학대 같은 걸 하지도 않고 그런 동식물에 대한 애정을 만일에 보인다면 그 애정은 신이 기뻐하실 일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전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여기서 신만 빼고 나면 처음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고려를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나중에 누가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칸트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런 칸트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분이고 이런 컨셉을 칸트가 계승하면서 간접적 의무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주장하신 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퀴나스가 자세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적론의 어떤 넘어가는 과정에서 목적론을 계승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퀴나스는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면 실제로는 이 사람의 자연법 윤리가 정말 등장할 가능성이 많죠.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 신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게 크게 두 가지의 법이 있죠. 첫 번째 이터널 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번역하면 영원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로라고 해서 자연법이라는 게 있죠. 이 영원법이라고 하는 건 우주 관련된 법이어서 우리가 직접 연관은 없고요. 그 영원법 중에서 인간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떼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요. 그래서 신이 주신 일종의 양심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룰을 주셔. 이 제1조가 뭐야, 여러분? 이 자연법의 내용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라. 뭐 2조는 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게 기본 원칙들이 써 있을 만한 상상의 법을 우리 양심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주세요. 뭘 주시냐 하면 신이 이 자연법을 혹시 인식하지 못할까 싶어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이성도 주시죠. 그런데 이성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도 혹시 모자랄 것 같아서 뭐도 주시냐 하면 자연적 경향성도 주시죠. 자연적 성향도 주시죠. 뭐가 있더라?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한 지식 추구의 어떤 욕구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등의 자연적 경향성 또는 성향을 주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게 곧 우리가 자연법을 잘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일종의 3콤보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고 걱정되니까 이것도 주시고 걱정되니까 또 이것도 주시는 컨셉.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법의 내용을 잘 실천하면 돼요. 이것 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법의 원칙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이 법의 원칙이 인간의 모든 구체적 삶을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자연법에 입각해서 인간이 유일하게 제정하는 실정법이라는 걸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고요. 다만 원리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자연법의 원리를 해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건 부정의한 법이 되는 거죠. 요즘 고등학교에서의 아퀴나스는 이런 컨셉으로 많이 나와서 요것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또 많은 아퀴나스가 있는데 그 아퀴나스는 서양철학 할 때 하셨으니까 참고했으면 될 것 같아요. 여하간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뭘 한 거냐 하면 생태윤리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들,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 생명중심, 생태중심주의의 어떤 분류 좀 해봤고요. 저건 사실 최종적인 건데 우선 먼저 해본 겁니다. 전체 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처음에 인간중심주의부터 해서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중심주의와 그걸 계승한 아퀴나스 정도까지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베이컨 그리고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인간중심주의 해볼 겁니다. 됐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베이컨까지 만납시다.